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미끄러져 내리는 어느 늦은 봄날. 작고 소박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찻잔 하나에 따뜻한 물김이 피어오르고 노란 개나리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박정숙. 68세 한때 강철의 여군으로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지금은 한낱 은퇴한 할머니. 고요한 시간을 벗삼아 살아가는 평범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녹슬지 않은 군인의 선명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 그리고 삶의 전부는 단 한 사람, 바로 딸 하나늘. 24인데 제 손니 동호막 24세. 하늘이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시내 스타트업에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감수성 풍부한 아이였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길가에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에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아이. 퇴근 후 돌아오면 어김없이 엄마, 저녁 뭐해요? 라고 묻는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는 정숙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그날도 하늘이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 중이었다. 배가 고픈 하늘은 예전부터 다니던 단골 떡볶이 가게에 들르기로 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손녀처럼 챙겨주던 최영희 할머니 73세 통가 있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하늘이 왔나라며 따뜻하게 반겨주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이가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내부는 어수선했고 할머니는 벽에 기대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문신이 잔뜩 새겨진 2명의 남성이 거친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봐요, 노인네. 돈 안 갚는 건 둘째 치고 우리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보호비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알지요? 남자들의 눈빛은 살기와 조롱으로 가득했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그 손마저 거칠게 밀쳤다. 하늘이는 공포에 몸이 굳은 채로 가게 입구에 서 있었다. 입을 열어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먼저 반응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른 것이다. 짧은 몇 초 동안 영상이 기록되었고 그중 한 남자와 하늘이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눈빛, 냉정하고 서늘하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는 눈빛이었다. 하늘이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뒷골목으로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씻고 나온 후 식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정숙은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이었다. 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하늘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그래요. 하늘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숙은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경고의 신호를 느꼈다. 그리고 그 밤, 딸의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조용히 군 시절에 사용하던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먼지가 쌓인 그 노트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은 작전 명칭들이 적혀 있었다. 이제 무언가 매우 불길하고 거대한 어둠이 천천히 자신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하늘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출근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집에 돌아오면 늘 똑같은 핑계였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힘들어.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딸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고 좋아하던 반찬에도 손을 대지 않으며 밤마다 방 안에서는 식은땀 흘리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하늘이는 휴대폰을 열어 몇 번이고 그날 밤 찍은 짧은 영상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남자의 얼굴. 그 험악하고 싸늘한 눈빛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찍은 걸 알아챘을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그 최악의 상상이 맴돌았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하늘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3일 후 아침, 하늘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늘 타고 다니던 자전거. 타이어는 날카로운 칼로 수십 번 찢긴 듯 너덜너덜했고 안장은 칼자국처럼 깊고 긴 흠집이 가득했으며 핸들과 프레임 곳곳은 둔기로 찍힌 듯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건 분명 그 사람들이야. 그 순간 하늘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주위는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 있었다. 심지어 아침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건 곧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얘 엄마는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잖아. 이런 걱정까지 안겨드릴 수는 없어. 하늘이는 그날부터 모든 걸 혼자 견디기 시작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랐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남성과 단둘이 마주칠 때마다 숨을 참으며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껴야 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된 지옥의 미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박정숙은 더 이상 딸의 이상, 행동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전장에서 부하들의 컨디션, 심리 상태, 작은 변화 하나까지도 눈빛만 보고 읽어내던 정밀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밥상 앞 하느라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안 먹잖니?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정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정숙의 군인의 눈은 속지 않았다. 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의 흔적을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날 밤 정숙은 하늘이가 잠든 후에도 불 꺼진 부엌 창문 앞에서 커튼을 열고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저 아이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에 휘말린 거야. 정숙은 침대맡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던 군 시절 사용하던 검은색 노트 한 권을 꺼내며 그 노트 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표지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작전명 그림자. 조용한 방 안 노트가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설의 여장군의 그림자가 다시 세상 위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하늘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아침마다 현관을 나설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고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꺼내면 주위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경계 대상처럼 느껴졌다. 하늘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날 밤 가게에서 찍은 짧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화면을 멈춰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캡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 확대, 대비 조정, 역추적, 몇 시간 동안 온갖 키워드와 조합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서히 예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심층 기사 댓글 속에서 그 익숙한 문신과 이름 하나가 하늘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흑사회 행동대장 독사, 구속수사 후 석방,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 중이라는 소문. 흑사회 헤이셰의. 그 이름은 어둠 속에서만 속삭이는 범죄 집단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그날 가게에서 할머니를 위협하던 바로 그 남자. 독사, 본명 미상. 하늘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공포가 실체를 가진 순간 모든 게 더 무섭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침대맡에 놓인 커다란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어머니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정숙은 책상 앞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딸의 발소리에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밤새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이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프린트한 캡처 사진들, 온라인 기사 스크랩, 그리고 독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 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 차량 번호 등 자신이 찾은 모든 단서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담겨 있었다.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꺼내서 천천히 살펴보았다. 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 정보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늘아, 이건 네가 밤새? 하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날 가게 앞에서 찍은 영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박살났고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가게 문도 닫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정숙은 봉투 안에 한 페이지를 꺼내 들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조안길 조도이라는 이름이 언뜻 등장했다. 어느 기사의 하단에 적힌 단 한 줄. 조안길 의원 청소년 기부활동 및 자선기금 전달식 참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조안길, 그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자신이 군복을 벗게 만든 악의 죽. 그는 당시 정훈 참모장, 부정과 부패의 중심에 있었고 정숙이 기획했던 군 복지 개혁안을 파괴하며 결국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박살낸 인물. 그리고 지금 그의 이름이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흑사회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정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책장 한편, 철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군 시절. 생사를 함께했던 손때 묻은 작전, 지침서와 나침반, 그리고 오래된 통신 수첩이었다. 그녀의 손이 하나하나 과거의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마치 긴 침묵 속에서 깨어난 야수처럼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전장의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좋아, 조안길, 그리고 그 조직.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다. 박정숙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과거 수많은 작전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전투가 서서히, 그러나 결코 조용하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하늘이가 잠든 후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오래된 나침반과 군용수첩, 작전 일지를 번갈아 넘기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저편에서 부활한 과거의 박정숙이 현재의 그녀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창문 밖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조안길,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아니면 믿고 싶었을 뿐일까? 정숙의 기억은 다시 10년 전 군대의 내부 회의실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그녀는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초의 별 준장을 단 지휘관이었다. 부하들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낸 군 복지혁신안은 정말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현장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방부에 직접 보고를 올렸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의의 움직임을 조안길은 그냥 두지 않았다.
회의실에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정숙이 제출한 자료를 조작이라 몰았고 문서 유출 혐의까지 씌워 결국 군 내부 조사에 회부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군님, 이 군대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한길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정숙이 쌓아올린 모든 공적을 무너뜨렸다. 박정숙은 그날 저녁 자신의 책상 위에 흩날리던 찢긴 보고서 조각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그 보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와 부하들이 수년간 밤을 새워 쌓아온 이상과 약속의 집합체였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 군인의 품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조한길이라는 이름이 딸의 인생에 또다시 검은 그림자로 들이우고 있었다. 정숙은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기 시작했다. 강민철, 박도윤, 김민준. 다들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 애들은 아직 나와 같은 가슴을 품고 있을 거야. 그녀는 수첩을 열어 하나하나 연락처를 확인했고 당시 특수작전부대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부하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그녀는 결정했다. 이 싸움은 단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부패한 권력에 침식된 정의에 대한 저항이자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혼자 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뜨겁게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늘어난 노년의 얼굴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래, 박정숙,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책상 위에 올려진 군용 나침반의 바늘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은 곧 그녀가 다시 걸어야 할 정의의 길이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서울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골목에 불 꺼진 단층 주택 안에서 한 여인의 고요하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박정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린 뒤 군 시절 사용하던 통신 수첩과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낡은 서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전명 검은 그림자 다시 시작한다. 그녀는 먼저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연락을 넣었다. 김민준 형사, 군 시절 적진 한가운데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자 지금은 서울 강력계의 중견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중요한 이야기 있다. 혼자 오라. 그와 동시에 정숙은 하늘이를 조용히 불러 서재로 데려왔다. 딸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什么给? 전방업, 전맹부. 정숙은 딸에게 노트북을 내밀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하늘이가 모아둔 영상, 자료, 기사, 차량 번호, 계좌 흐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정리된 디지털 작전판이 띄워져 있었다. 하늘아, 이건 네가 시작한 일이야. 엄마가 이어받을게. 대신 나와 함께 작전을 세우자. 하늘이는 놀랐다. 늘 따뜻한 밥상과 잔소리만 늘어놓던 엄마가 갑자기 군처럼 말하고 있었다. 엄마, 오호마? 무슨 작전이야? 정숙은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군인이었어. 그것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 그런데 그때 정의를 지키려다 모든 걸 빼앗겼단다. 그리고 그 원흉이 바로 조한길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놈이 네 앞에 다시 나타났어. 그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엄마가 과거의 별을 단 장군이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장군의 몰락 뒤에 그런 악연이 있었다는 것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눈만 깜빡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 둘이서 이겨냅시다. 그날부터 하늘이는 작전에서 디지털 정보참모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기인 영상 보정, 해킹, 계좌 추적, 데이터 분석을 동원하여 조직의 자금 흐름과 활동 방향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상 속 흐릿했던 남자의 얼굴을 AI 보정 소프트웨어로 수십 번에 걸쳐 선명하게 복원했고, 그가 실제로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흑사회 행동대장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기사 자료와 연결시켰다. 또한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서울 강북에 위치한 몇몇 불법 유흥업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출입했던 차량들의 번호판 목록까지 추출했다. 정숙은 그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 작전판에 붙이고 군 시절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들을 교차 분석하면 이 조직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독사의 주 이동 동선, 조안길 측근들과의 비공식 접촉 시기, 자금 흐름이 집중되는 계좌, 그리고 곧 있을 상납 일정 가능성.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문 앞에서 김민준을 맞이했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숙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펼쳐진 작전판을 보고 민주는 숨을 삼켰다. 이건 진짜입니까? 독사 조안길. 지금도 이들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하지만 경찰은 못 움직이지. 그놈들 이미 위에까지 손이 닿아 있거든.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그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의협심만으로 뛰어들 수 없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때 정숙이 손에 든 나침반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예전에 적진에서 널 구해낼 때 난 이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때 넌 죽을 뻔했고 난 단독으로 널 안고 돌아왔다. 너는 그때의 나를 믿었고 난 지금의 너를 믿는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처럼 다시 움직이시려는 겁니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지. 민주는 길게 숨을 내쉰 뒤 마침내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네트워크와 정보력 전부 동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렇게 작전명 검은 그림자는 박정숙, 한하늘, 김민준 이 세 사람의 이름 아래 조용히 게시되었다. 그날 이후 서울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는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저녁 8시 대부분의 형사들이 퇴근하거나 순찰을 나간 뒤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 조용한 공간 속 김민준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들을 밀어두고 하늘이가 정리해준 자료 파일을 다시 꺼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다. 독사의 얼굴, 폐건물 드나드는 조직원들, 도박 사이트 트래픽 기록, 조안길의 보좌관과 독사 간의 CCTV 장면, 캡처. 모든 게 서로 얽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조직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치와 범죄의 부패한 연결고리. 이걸 경찰 조직 내부에서 다루려고 하면 분명 누군가 맞겠지. 그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다. 3년 전 건설업체 뇌물비리 사건 수사 중 외부 정치 로비에 의해 수사가 돌연 중단됐고 함께 수사하던 동료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 그 이후 민주는 현실에 체념하며 자신의 열정을 조용히 봉인한 채 살아왔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는 보고 말았다. 한 어머니와 딸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동료 몇 명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한 명씩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다음날 밤 서울 북악산 아래 작은 찻집.
오랜만에 모인 4명의 형사들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박형우 사이버 수사팀, 임지훈 마약 범죄 담당, 최현진 정보과 내사요원, 엄청터야 이겐? 그리고 민준, 이들은 모두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맞서 싸웠다가 좌천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형사들이었다. 민준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냥 조폭 하나 잡자는 얘기가 아니야. 나라 전체를 좀먹는 너의 썩은 뿌리를 뽑아야 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최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엔 진짜로 끝장을 봐야겠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시각 박정숙은 서재에서 작전 지도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딸 하늘이가 넘겨준 정보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적들의 이동 경로와 패턴, 비밀, 아지트, 상납 루트까지 정밀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한편 하늘이는 자신이 해킹한 서버에서 의외의 정보를 하나 더 발견했다. 엄마 여기 뭔가 이상해요. 이 계좌랑 이 계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조한길 의원 후원회 공식 계좌예요. 정숙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결국 이 자식? 국민 세금으로 뒷돈 받고 조폭한테서 정치 자금까지 받아먹은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번엔 내가 널 끝장낸다. 조한길. 그날 밤 민주는 박정숙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홀로가 아니었다. 뒤에는 3명의 형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말했다. 장군님, 이 친구들이 이번 작전에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경찰 조직 안에서도 아직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시다. 서울 구도심 외곽, 불 꺼진 폐창고. 그날 밤 이곳에는 전혀 다른 세계의 움직임이 동시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독사와 조직원들, 조한길에게 상납을 위해 준비 중, 박정숙 팀, 건물 외곽의 작전 포진, 김민준 형사팀,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도청 및 생포 준비. 함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번 함정 수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상이 단순 조폭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 조한길과 연결된 불법 정치자금 루트였기 때문이다. 20일 22pm 창고 외곽. 박정숙은 군복 대신 검정 트렌치코트에 무정의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함께 폐창고 CCTV 라인을 해킹해 감시하고 현장 동선을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있었다. 2번 입구로 차량 진입, 번호판 확인, 일치, 대상 독사, 조심해. 하늘이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노트북 트랙패드를 움직였다.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눌러 진정시키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 총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옆에 2명, 뒤에 1명, 무장 확인됨.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예상대로다. 민준 쪽에 바로 전달해. 27pm 반대편 뒷문 김민준 형사와 박형우, 임지훈, 최현진 4명의 형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무조건 소리 없이 끝내자. 누구 하나라도 총 꺼내면 바로 위험해진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무정의를 들었다. 정숙님, 우리 쪽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 신호만 주세요. 21일 30pm 창고 내부 독사는 고급 정장을 입고 조한길의 비서와 악수하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무기 상자와 현금이 가득한 트렁크,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이 빛을 받았다. 조한길 의원님은 절대 이런 자리에는 안 오시지. 대신 말이지. 이 정도 수고비면 우릴 계속 지켜줄 거라 하더군. 비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20일 34pm 작전 개시 정숙이 무정의를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다. 순간 형사팀이 사방에서 돌입했다. 민준이 앞장서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찰이다. 전원 운전 움직이지 마. 무장 해제. 순간 창고 안은 아비규환.
총을 꺼내려던 조직원 하나가 제압됐고 비서는 손을 들며 물러났다. 하지만 독사만은 달랐다. 그는 한쪽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손에는 작은 리볼버가 들려 있었고 뒤쫓던 민준에게 총구를 돌렸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한 발의 커터가 독사의 손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쓰러졌다. 커터의 주인은 바로 박정숙이었다. 그녀는 창고 천장 환기통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입해 있었다. 민주는 바로 수갑을 채우고 비서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이해 씨도 2호 PM 현장 정리 후 경찰팀은 증거물품 확보, CCTV 회수, 그리고 창고 전체 압수수색을 빠르게 마쳤다. 그날 밤 독사의 USB 안에는 조한길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정치자금 세탁 경로, 입막음 비용 내역, 폭행사주 지시문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친 박정숙은 조용히 말한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조한길, 넌 끝났어. 다음날 아침 국회의원 조한길 사무실 조한길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의원님, 독사가 어젯밤에 체포됐습니다. 폐창고에서 경찰이 급습했다고 합니다. 조한길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움직였군. 박정숙까지.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반응은 예상 외였다.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단 오히려 조용히 웃었다. 이래서 내가 위로 올라온 거지. 그쪽은 정의를 따르지만 나는 판을 바꾼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모든 관련 CCTV, 언론 보도 차단, 강북서 정보 라인에 압력 넣어. 독사는 마약 투여 상태에서의 단독 행위로 프레임 짜. 필요하면 담당 형사 하나쯤은 날려버려도 돼. 비서는 놀랐지만 고개를 숙이고 곧 움직였다. 조한길의 냉정한 대응과 인맥의 위력이 발동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후 2시 서울 강북경찰서 김민준 팀의 사무실에는 팩스로 날아온 공문 하나가 있었다. 준강지검 폐창고 사건 관련 사건 일체 이첩 요구 내사 중단. 민준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박형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내려쳤다. 이거 봐. 결국 검찰에서 뺏어가잖아. 이젠 뭐든 다 묻으려는 거야.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님, 그쪽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 지금 다 지워질 수도 있어요. 박정숙의 집, 긴급 회의 정숙, 하늘이. 민준과 3명의 형사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조한길이 방역에 나선다는 건 우린 제대로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뜻이야.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근데 증거를 지워버리면 어떡하죠? 정숙은 미소 지으며 작은 USB를 꺼냈다. 하늘이가 만든 복제본, 모든 파일은 이미 3중 백업 상태로 해외 서버에 전송됐어. 한 곳은 기자한테 갔지. 동시에 한 언론사 사무실 한 기자 정의감으로 출발했으나 언제부턴가 현실과 타협했던 기자. 그는 정숙이 보낸 메일을 열어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영상, 자금 흐름, 통화 녹취, 그리고 조한길 보좌관의 음성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뭐 진짜 전쟁이 시작됐군요. 밤, 조한길의 저택. 조한길은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비서가 다가와 낮에 보도될 수도 있는 기사 링크를 보여주었다. 단독, 현직 의원 조한길, 조폭과 정치자금 거래 의혹 폭로.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저 여자, 날 진짜 망가뜨릴 생각이군.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명령했다. 그년 박정숙, 사고처럼 조용하게 처리해.
새벽 1시 12분, 박정숙의 집 앞 골목 서울 도심, 한적한 골목, 어둠 속에서 검은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무정의를 확인하며 가방에서 조용히 권총과 소음기를 꺼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박정숙, 제거 대상 1순위. 동시에 집 안에서는 하늘이가 노트북으로 보안을 점검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팝업이 떴다. 외부 네트워크 침입 감지, CCTV 라인 2 신호 이상. 하늘이는 깜짝 놀라 엄마를 불렀다. 엄마, 누가 우리 집 주변 CCTV를 건드렸어요. 정숙은 즉시 조명을 껐고 무정의를 들었다. 민준, 지금 움직여. 누군가 접근 중이야. 같은 시각 김민준 형사의 차 민준은 즉시 시동을 걸고 무기를 확인했다. 출동한다. 팀 B는 후문. C팀은 옥상 지붕 접근. 우리는 정숙님 보호부터. 1시 25분. 집 뒤편 검은 옷을 입은 침입자 한 명이 창고 창문을 따고 진입했다. 총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실내로 접근했다. 그 순간 퍽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며 그를 쓰러뜨렸다. 서재 천장 위에 숨어있던 정숙이었다. 그녀는 냉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 같은 놈을 얼마나 봤을 것 같니? 다른 한 명은 뒷문으로 침입하려 했으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쩍한 섬광과 함께 형사 박형우가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움직이면 발사한다. 침입자는 체포됐고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 조명을 켰다. 집 안은 전투 직전의 전장 같았다. 1시 45분, 집 안회의 형사팀은 침입자들의 장비를 분석했다. 고급 통신기기, 소음기 부착 무기, 일회용 휴대폰. 임지우는 분노하며 말했다. 이건 조직이 아니라 킬러 수준입니다. 이런 놈들은 국회의원 아니면 못 부립니다. 민주는 정숙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조한길 정말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언론에 그냥 흘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메모리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가 이만큼 모은 정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봐야 해요. 조용히 던지는 게 아니라 폭탄처럼 터뜨려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자. 그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야. 조한길의 민낯을. 그날 오후 영상 업로드. 시작. 하늘이는 편집을 마친 영상 파일을 국내외 플랫폼, 트위터, 유튜브, 언론사 공유, 메일 등 4곳 이상의 자동화 업로드되도록 예약 설정을 마쳤다. 영상의 타이틀은 강렬했다. 단독 폭로, 국회의원 조한길, 조폭, 암살 지시, 정치자금 세탁.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증인입니다.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오고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뒤 무미아의 차 빗발치며 SNS에서는 조한길 사토의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국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조용했던 어둠을 뒤집는 함성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정숙은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그를 법정으로 끌어내자. 일주 후 서울중앙지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한 중앙지검 앞.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조한길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권력자의 위험이 아니었다. 떨리는 턱, 흘러내린 땀,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기자 조한길 의원님, 조폭과의 작은 거래 사실입니까? 기자. 박정숙 씨 암살 지시 인정하십니까? 그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이미 그의 침묵은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 법정 안 결심 공판 검찰 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독사의 자백, 암호 해독된 정치자금 내역, 폭행 및 살해 지시 녹음 파일, 조직 자금 흐름 전산 자료. 피고석에선 조한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 조한길은 정치 권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명백한 살인교사 및 공직자 윤리 위반의 죄를 범하였기에
징역 22년형을 선고한다. 재판 후 법정 밖 박정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군인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옆에서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엄마, 드디어 끝났네요. 우리 이긴 거예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지.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내 용기야. 몇 달 후 작은 출판 기념회 작은 서점 안 하늘이는 직접 디자인한 책 표지를 책상 위에 놓고 있었다. 그림자 작전, 나의 어머니,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는 책에서 박정숙의 과거 군 시절부터 조안길과의 악연,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작전까지 모두 적어 내려갔다.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과 독자들, 젊은 대학생들이 찾아와 질문을 쏟아냈다. 박정숙의 일상, 평범한 산책길. 정숙은 이제 매일 아침 작은 공원을 산책한다. 군인도 아니고, 작전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엄마로.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 표정은 편안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김민준 형사가 두 손에 커피를 들고 다가온다. 장군님, 아니, 이젠 그냥 이웃박 씨로 불러도 되겠죠?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김 형사님, 오늘도 한 잔 정의롭게 합시다. 마무리 장면. 나레이션 세상은 종종 침묵으로 정의를 덮으려 한다. 그러나 어느 조용한 골목의 작은 집에서 용기를 낸 한 딸과 다시 군화를 신은 한 어머니, 그리고 과거를 지운 줄 알았던 형사가 함께 진실을 지켜냈다.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그 자리에 피어나는 빛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조용한 한 모녀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마주했던 질문들이 담겨 있었죠. 정의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진실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을 울렸나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맞섰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침묵 속에 아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누르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인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도 진심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